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현재 범죄학 전공 교수로 있고요. 우리나라 실종 사건에서 실종자 중에서 어, 가장 많은 실종 사건 해결한 5,600건 처리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 사건 중에 보면 우리가 되게 아픈 사건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아픈 사건에 대해서 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실종 사건의 아픈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그런 부분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종자 찾기 세계 공식 기록에 지금 등재해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러한 실종 사건의 아픔에 대해서 그러면 어, 실종자 가족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내 가족이 이런 실종의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피해 가족들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거는 말 한마디 같아요. 정말 그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이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길래 자녀를 잊어버렸냐? 그 시간에 부모는 뭐 했냐? 학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픔을 주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어, 제가 지금까지 늘 느꼈던 게 실종 가족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에 승진 시험에 많이 매달렸거든요. 제가 순경으로 들어와서, 제 동기가 순경일 때, 저는 이제 경사 아시죠? 경사를 달고 민원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승진이 빨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이 공부를 해서 제가 크게 성공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민원실장을 하면서 실종자 가족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작은 나라에 10집 건너 한 집이 실종 가족인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봉사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승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 끝에 그렇게 좋아했고, 승진에 목말라 하고 공부를 좋아했던 제가 책을 딱 덮었어요. 책을 덮고 실종자 찾기에 올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뜨거운 열정으로 한번 여러분이 만약에 경찰이 된다면 자기 분야, 자기 분야에서 사명감, 사명감을 갖고 어떤 전문가로서 올인해야 된다. 사명감을 가진 전문가로 올인해야 된다. 제가 대학 교수로 오면서 어, 교수는 사명감이 많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 학생들이 수업에 잠을 자고 있어요. 저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흔들어 깨우면 나를 싫어하겠지? 나에게 화를 내겠지? 싫은 소리 하면 나에게 주먹을 휘두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럴 학생들을 그런 부분을 너가 가르치지 못하면 너가 왜 그 교수를 하고 있지? 너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겠다는 건가? 아, 교수야말로 교수도 사명감이 필요하구나. 내가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당하거나 욕을 먹더라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경찰에 들어간다면 한 분야에, 또 여러분이 직장에 간다면 한 분야에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늘 강조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피해 가족의 아픔을 해결할 때 가장 행복했어요. 또 하나, 한 가족을 웃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성공 아니겠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강조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찾아보자. 뜨거운 열정으로 도전해보자. 또 하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저는 민호인들을 대할 때 되게 신중하거든요. 민호인들을 대할 때 찾기 힘듭니다. 다른 곳에 가보세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아이 단속 어떻게 했습니까? 실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되게 위험한 말이거든요. 우리들은 민호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거냐?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발 나아가고 그분들의 말을 좀 들어줄 수 없냐? 제발, 제발, 우리 민호인들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제발, 그분들이 오면은 말을 잘 들어줄 수 없겠냐?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한 발만 더 나가면 안 되겠냐? 공무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귀찮고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을 사랑한다면 한 발만 더 나가고 이분들의 말을 좀 잘 들어줄 수 없겠냐? 이 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종 사건은 어, 실종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있어요. 실종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찰이 실종자를 찾고 있죠, 그죠? 근데 경찰은 법률을 갖고 있지 않아요. 소관법률이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이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찰에게 안 줍니다, 소관을. 그래서 이 부분을 한 5년 넘게 경찰이 왜 실종자를 찾고 있는데 법적 소관을 안 주냐. 따로따로 복지부에서 법률을 소관하고 예산을 가지고 주무르고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 부분을 오랫동안 잘못된 부분을 얘기했죠. 그래서 작년부터 복지부와 경찰이 공동 소관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금 우리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하는 법률을 복지부에 갖고 있다 보니 지금 문제가 많아요. 이 실종아동 등이란 건 뭐냐면 실종아동 등. 이 실종아동 등은 18세 미만, 18세 미만, 지적 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아빠, 엄마가, 여러분의 누나가, 여러분의 동생이 18살이에요. 19살, 20살이에요. 성인입니다. 그러면 집에 오다가 없어졌어요.
그럼 누가 찾죠? 법률은 18세 미만 지적 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만 대상으로 하면 여러분의 언니, 오빠, 누나들은 누가 찾냐 말이에요. 문제가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건 아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나이 제한을 왜 하고 있냐, 대체. 이 나이 제한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인들도 엄연히 실종자에 포함이 돼야 되고, 이 실종아동이라는 건 어릴 때 헤어졌지만 30년, 50년이 지나면 어른이 되어 있고,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다. 이 법을 개정하든 폐지하고, 소관을 경찰 소관으로 해서 실종법을 만들어라, 실종법. 실종법을 만들어서 운영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우리 아빠나 엄마나 동생들, 성인들이 없어졌을 때는 경찰이 안 찾고 있나요? 찾고 있습니다. 뭐를 찾고 있냐면 법률이 없어요. 이 실종법이나 법률은 같은 말이잖아요. 법과 법률은 같은 얘기예요. 자, 법 밑에 법이 만들어지면 대통령령이 시행령이 있고 행정부 총리령이나 행정부 장관이 부칙, 시행 규칙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조례가 있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죠. 아,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만들죠. 의회가. 규칙이 있죠, 규칙.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규칙. 현재 실종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실종 가처리 및 실종 아동 보호에 관한 가처리 및 실종 아동 보호에 관한 규칙, 이 규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규칙이란 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내부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 규칙이잖아요. 그죠? 이 규칙에는 훈련과 예규와 지시와 일일 명령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전국에 있는 경찰관을 똑같이 성인들이 없어졌으면 이 규칙대로 예규에 나오는 이 규칙대로 아이들을 찾아가라. 자, 규칙이란 거는 법률이 아니지만 지금 법률이 없다 보니까 대신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경찰에게 이런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를 책임지어주고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지고 수색하고 찾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냥 규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이 없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찾는 신고가 있거든요. 찾는 신고는 뭐냐면 부모가 내 아이가 없어졌을 때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하고 신고해서 찾는 것. 보호자가 신고하고 아이는 실종 아동을 찾는 것. 이게 찾는 신고예요. 자, 보호 신고란 건 뭐냐면 아이가 길거리에 헤매고 있어요. 근데 누가 누군지 몰라. 그 아이를 옛날에는 고아원에서 아이를 경찰서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고아원에 보내서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경찰에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어디 고아원에 보내면 고아원에 보낸다는 걸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호신고를 합니다. 이 보호신고에는 지적장애인도 길거리에 발견되면 경찰이 신고 접수를 하고, 치매 어르신이 발견되면 경찰이 접수를 하죠. 이게 보호신고입니다. 실종 아동의 접수는 경찰이 지금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이에요. 프로파일링 시스템. 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아이들을 접수를 합니다. 제가 그 13년도에 우리 이걸 총괄하면서 담당하면서 프로파일링이라는 이름을 바꾸려고도 했어요. 그냥 실종자 시스템? 근데 이 프로파일링이 의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찾는 신고, 보호 신고, 이 데이터를 모아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추적을 해서 아이들을 찾는 것. 프로파일링. 접근하는 거잖아요, 접근. 그래서 추적 접근에 좋다.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좋다 해서 프로파일링 시스템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였거든요. 어디서 이거를 책임지고 할 거냐. 자, 부모가 서울에 사는데 아이가 놀러 갔다가 부산에 실종됐어요. 그러면 부모는 서울의 경찰서에 신고하겠죠? 그러면 서울경찰이 부산 가서 신고할 부사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종 사건이 부모가 서울에 신고했지만 아이가 실종됐던 최종 발견지, 이 목격지, 부산 사하구면 부산 사하경찰서, 발생지가 부산 사하경찰서 발생지 괴정동이면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맡은 거예요. 그래야 현장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 CCTV 하기 때문에 관할경찰서는 사하경찰서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옛날에는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조용히 하고 있다가 이 아이를 입양을 보내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또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국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신고 안 하면 그 아이가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단기 실종 아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13년도에 미신고, 아이를 신고하지 않고 누구라도 고아원이든 일반이든 아이를 발견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무조건 데리고 있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고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년도 말부터 지금까지 지문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문등 사전등록제는 뭐냐면 아이를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는 실종팀, 파출소에 방문하시면 이 아이들의 지문은 왼손부터 채취하는 거 알죠? 왼손 지문 채취, 오른손 지문 채취하고요. 얼굴 사진을 찍고 신체 특징을 기록하고 인적사항을 다 기록해서 보관을 합니다. 이 아이의 또 보호자가 누구다? 아이의 보호자의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이런 거를 다 기록을 합니다. 빅데이터죠. 빅데이터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길거리에서 놀다가 길을 잃어서 경찰관에 발견되면 경찰은 이 아이 데려다가 이 아이 누구지? 말 못하네? 지문을 딱 찍어보면 이 아이는 이 아이고 부모가 누구네 하고 바로 연락하겠죠. 이게 지문 등 사전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 등 사전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어, 부모가 사전에 등록해 온 아이들은 100%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등록해 놓으면 아이를 잃어버려도 실종될 염려가 거의 없다 이거죠.
납치 강등이 아닌 이상. 그 다음에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이 뭐냐면 13년도, 14년도에 우리 그 건강보험관리공단 하면 치료받은 기록들이 있죠. 또 나이스에 가면 신용정보, 또 하나는 복지부에 가면 복지부에서 적십자 옛날에 50년, 60년도에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들 복지부에서 보관했던 고아들 이런 자료들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하고 연계해 있죠. 복지부 연금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이런 기관의 자료를 연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을 찾겠죠. 이런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하나 이 정보 연계 중에 좋은 게 뭐냐면 실종 경보, 유괴 경보예요. 아이가 실종되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KBS 방송국 각 도로에 보면 큰 형광판 있죠. 뭐 광고판 거기에 띄웁니다. 경보죠, 경보. 실종 경보, 유기됐다고 경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종아동법 구조에는 뭐가 있냐면은 과거에는 정신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경찰이 가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의료법에 우리는 의료법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 환자가 누구인지 보여줄 수 없다. 못 가는 거예요. 특히 정신병원에는 누가 감금되었는지 모르잖아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년도에 실종에 대한 수색과 수사, 위치추적 규정을 넣습니다. 강제로 경찰관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여기에 들어가서 수색하고 수사하고 위치추적을 해서 찾을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의료법보다 앞섭니다. 경찰관이 공문과 신분증을 두고 그 안에는 실종 수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 이러한 출입조사까지 방해할 때 신분증 보여주고 출입하고 조사, 일반인들은 출입조사죠. 이거를 방해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합니다. 이제가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인데요. 경찰은 수많은 유전자를 채취해서 국가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 그 국가원에는 실종 아동과 보호자 유전자를 비교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복지부 법이다 보니까 소관법이다 보니까 실종 아동, 실종 아동에서 18세 미만과 18세 미만과 지적 장애인, 정신 장애인 아이들. 이 아이들은 현재 중앙권리입양원, 중앙입양원이죠. 입양원에다가 경찰이 우편으로 유전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코드 처리한 다음에 국가원으로 보냅니다. 국가원. 봉투로 보내고 봉투로 보내기 때문에 빠르면 20일, 뭐 보름, 여름에는 큰 문제죠. 불탈 위험이 있죠. 또 맞으면 우편으로 보내고 우편으로 오고 왜냐면 일반 민간기관이잖아요. 이 업무만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 위탁을 받고 하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규정이죠. 왜 여기에 경찰이 유전자를 보내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바로 국가원에 유전자를 보내고 국가원에서 바로 연락을 받아야 신속하게 아이를 발견해서 유전자 매치하고 하는 건데 너무나 안타까운 이 잘못된 이 규정이 있어요. 또 치매 어르신은 중앙치매센터로 보냅니다. 여기서 코드 처리해서 국가원으로 보내요. 이런 잘못된 지금 규정에 경찰이 발목이 매여 있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악법을 대해서 빨리 폐기돼야 되고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국가원도 좀 문제가 있어요. 국가원은 행안부 소속이죠. 지금 실종 아동들 유전자와 보호자 유전자가 두 개만 비교하고 있어요. 왜 형제들 유전자를 안 만드냐? 부모가 돌아가시면 형제들 간에 비교해야 되잖아요. 왜 형제들 유전자를 안 만듭니까? 제가 그 본청에 있을 때 이 유전자 예산을 만들어주겠다. 얼마가 필요하고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달라. 내가 그거 받아주겠다. 이거를 못하고 나왔어요. 계속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왜? 일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그 아이들과 엄마의 유전자는 약품 처리를 한 번만 하면 엄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빠는 약품 처리를 두 번 해야 돼요. 예산이 두 배 들죠. 그리고 엄마가 한 3일 걸리면 아빠는 6일 걸립니다. 약품 처리 두 번 하기 때문에. 형제 유전자는 약품 처리를 세 번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보름은 걸려요, 보름. 그래,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앞으로 국가원에는 형제 유전자를 만들어야 되고요. 복지부는 이 잘못된 법을 폐지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자, 실종아동 가족들의 아픔과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실종아동 관련 법률과 규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